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모르겠죠? 당신이 숨겨온 모든 건 이미 제 손안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결정합니다. 야, 정아은, 너 지금 잠이 오니? 오늘 차례상 누가 차리는 줄 알아? 어머, 민우 씨.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손에 물 묻히면 피부 뒤집어진다고요. 내가 12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으면 마지막 도리는 하고 나가야지. 새 문장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딱 세 문장이었는데 귀 안쪽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꼭 3주가 지난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도 책상 앞에 앉아 다음날 납품할 임상영양 컨설팅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12년을 임상영양사로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만큼은 이상하게도 잠이 달고 깊었어야 할 밤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이름만 남은 공간에서 제 리듬으로 숨쉬는 밤이었으니까요.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강복순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워야 했는데 지우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받아야 한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차례상을 차리러 당장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했어도 12년을 살았으면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 뒤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달콤하게 흘러나오는 콧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오나연이었습니다. 전 남편 강민우의 회사에서 일하다 제 남편의 곁자리를 차지한 그 여자. 손에 물 묻히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며 교태를 부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만했습니다. 올라와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안에서 피어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또렷한 냉소였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법률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짚으며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가는 사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당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들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미 제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조용히 닫고 가장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고 잊지 못할 차례가 되실 거라고. 마음껏 즐기시라고. 그리고 조만간 연락이 갈 것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6시의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지난 12년을 조용히 되감았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아닌 아주 냉정하고 선명한 시선으로. 정아은, 대형 병원 임상영양팀에서 12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학회 발표도, 논문 공동 집필도, 다국적 제약사 임상시험 보조도 해봤습니다. 숫자에 밝고 데이터를 읽는데 익숙하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차트로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딱 한 가지, 제 남편에 관해서만큼은 12년간 데이터를 외면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그 서류 봉투가 그 증거였습니다. 12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제 손안에서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오만한 사람들이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방식으로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납품은 내일 새벽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친구 윤채린이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채린은 이런 시간에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먼저 부탁했으니까요. 이 전화가 올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날이 오면 어떤 시간이든 받아달라고. 전화벨이 2번 울리자마자 채린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임상영양팀에 입사한 지 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강민우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말이 많고 웃음이 해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수치 속에 박혀 살았던 사람이라 그 해픈 웃음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후 상황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강민우의 시공업체는 겉으로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속은 늘 적자였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하청 대금. 달마다 어딘가에서 돈이 새고 있었고 그 구멍을 메운 것은 항상 제 월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늘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수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까 집안이 굴러간다며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저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아랫사람을 부리듯 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전을 부치고 주말이면 시댁에 불려가고 시어머니 용돈은 강민우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고 거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강민우가 며칠씩 말을 끊었으니까요. 명품 소비가 시작된 건 결혼 4년 차였습니다. 강민우는 큰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됐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가방, 시계, 외식. 저는 그 소비의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도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변곡점은 강민우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왔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려고 재킷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도심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강민우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영수증 뒤편에는 호텔 멤버십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손에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와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카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12년치였습니다. 제명의 카드, 강민우 법인 카드, 가게 공동 계좌.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숙박 결제, 외식 결제, 그리고 명목 없는 현금 인출. 데이터를 읽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명확한 서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강민우 법인 서류를 뒤지다가
제 이름이 공동대표 항목에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강민우가 초기 법인 설립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제 동의 없이 서류를 처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단정하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린에게 연락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채린은 제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였습니다. 법률 관련 일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채린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 이체 기록, 법인 서류 사본, 대화 캡처. 채린은 USB를 받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필요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오나연이 임신 사실을 꺼낸 건 삼자 대면 자리에서였습니다. 강민우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며 셋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 어딘가의 카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아무 표정도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어차피 보여줄 표정이 없었습니다.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나연은 생각보다 당당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민우가 자신과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쪽을 손으로 살짝 감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미 배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준비가 잘 됐다고. 강민우는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자기 명의이고 집은 자기가 계약한 것이고 제가 가져갈 것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무언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순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강복순은 따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강복순은 줄기차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남편 길을 살려주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자가 너무 잘난 척하면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라고. 내가 더 싹싹하고 다소곳했더라면 아들이 왜 바깥으로 눈을 돌리겠느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했으니까요. 이혼 숙려 기간에도 강복순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면 아들이 다시 받아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나연 쪽은 자기가 정리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람의 세계와 제 세계가 이렇게 다른 건지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감수하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중의 무게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보고서를 쓰고 퇴근하면 자료를 정리하고 밤에는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그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채린에게 USB를 건네던 날 채린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채린은 그 차이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를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골목 끝 작은 문구점 앞이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단단하고 속지가 넓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맨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날짜, 장소, 말, 행동. 그 수첩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슬픔을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일종의 서명식이었습니다. 12년간 잘못 묶여있던 계약서를 해지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초라하게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원 가족관계 담당 창구 앞에서 강민우를 마주쳤습니다. 강민우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오겠다더니 옆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지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편 사람을 세워두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체리는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됐을 때 강민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법인 지분 귀속은 기존 명의자 기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듯이 빠르게 나열했습니다. 강민우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강민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공동대표 항목에 정하은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초기 법인 설립 당시 세금 혜택을 위해 제 서류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처리된 서류였지만 법적으로 제 이름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대표는 법인 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강민우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강민우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강민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던 상황이 처음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인 지분 동결 신청은 이미 전날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그 서류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강민우 법인의 주요 계좌와 지분이 임시 동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법원 심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인은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워집니다. 강민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고. 저는 그 교환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설레어서 손이 떨렸고 오늘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손이 고요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길에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할 일이 있었습니다. 채린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채린이 연결해준 변호사는 조용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류 더미를 받아들고 훑어보는 동안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놀라거나 감탄하는 사람보다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12년치 카드 내역, 이체 기록, 통화 기록, 문자 캡처, 법인 서류 사본, 수첩의 날짜별로 정리해둔 메모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12년을 모은 자료였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그 두 글자가 지난 몇 달의 밤샘 작업을 한꺼번에 보상해줬습니다. 체린에게 건넸던 USB가 다시 등장한 것도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체린이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USB 안에는 제가 정리한 자료 외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강민우 법인의 회계 자료 일부였습니다. 저는 공동대표 명의로 법인 장부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을 이용해 몇 가지 항목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내역이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항목으로 분류된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개인 소비였습니다. 오나영과의 외식, 숙박, 명품 구매 내역이 법인 경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은 업무상 횡령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비용 처리의 허위 기재는 세금 신고와 관련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두었습니다. 국세청 제보와 법인 감사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퇴근 후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강민우도 강복순도 오나연도. 그 무지가 지금 이 순간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한 가지를 더 진행했습니다. 독립법인 설립이었습니다. 저는 임상 영양사로 12년을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병원 납품 계약, 기업 건강 컨설팅, 학술 자문. 혼자서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엄두를 못 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강민우 사업에 구멍을 메우고 시댁의 요구를 감당하고 직장까지 다니면서 남은 에너지로 새 법인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한 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에게도 나중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강민우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것은 조용히 익어가는 법입니다. 새 사무실을 계약한 날 빈 공간을 혼자 둘러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창문만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빛이 닿는 창가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기에 화분을 하나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꽃집에서 완성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흙부터 골라서 씨앗부터 심는 화분을 제가 원해서 제가 정성을 쏟은 만큼만 자라는 것으로. 그 생각이 왠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생각 같았습니다. 차례상 요구 전화를 받은 날 오전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와의 최종 확인 통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증명 발송 주소 재확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보다 진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복순이 전화로 차례상을 요구한 시각이 새벽 6시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강복순과 강민우 앞으로 동시에 발송된 시각은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우편 배달 예정 시각은 당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발송 확인 문자를 받고 나서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인 지분 관련 청구 사항이었습니다. 공동대표 명의로 등재된 저의 법적 권한에 근거해 지분 정산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한은 두 주로 명시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련 자료였습니다. 강복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구입 자금 출처가 제 계좌 이체 내역과 연결된다는 증빙 자료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댁 아파트 자금 부족분을 메워준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영수증도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체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가압류 통지서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강민우 법인 계좌와 강복순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 특성상 내용 증명과 함께 발송하기 전에 이미 법원 접수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강민우와 강복순이 그 서류를 받는 순간 통장과 부동산이 이미 묶여 있는 상태일 것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강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유롭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 짓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고. 궁금한 사항은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복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3번 울리는 걸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복순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12년 동안 다 들었습니다. 더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복순이 채린에게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은이 왜 이러는 거냐고 따졌다고 했습니다. 채린은 모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짧게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하은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얼마나 됐는지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평가로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말이 채린의 짧은 문자 한 줄에서 왔다는 게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커피 한 잔으로 버텨온 하루였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음료를 사왔습니다.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그걸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각각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전화를 받고 오전 10시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명예훼손 고소를 들고 나온 건 내용 증명 발송 이틀 뒤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통보가 왔습니다. 법인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읽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인 장부에 접근해서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 사실 유포가 되려면 그 자료 자체가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강민우 법인의 실제 장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응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실감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저는 강민우의 법인에 대해 강민우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국세청 관련 움직임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가 알게 됐다는 신호는 빠르게 왔습니다. 법인거래은행에서 강민우에게 연락이 갔다는 정보를 채린이 확인해 줬습니다. 감사 절차가 시작되면 자금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강민우는 그 자금 내역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나연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채린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나연이 강민우에게 자꾸 재정 상황을 물어보는데 강민우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 계좌가 동결되면서 법인 카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오나연이 쓰던 법인 카드가 어느 날 가맹점에서 승인 거절이 났습니다. 그것이 오나연에게는 현실이 바뀌었다는 첫 번째 신호였을 것입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오나연에게는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상상하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거나 통쾌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과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 새 사무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던 날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길에 작은 화원에 들렀습니다. 완성된 화분이 아니라 빈 화분, 흙, 그리고 씨앗을 샀습니다. 화원 주인이 어떤 식물을 키울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앗이 이 공간에 잘 맞을 것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화원 주인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크는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한번 뿌리를 내리면 아주 강하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분이었습니다. 흙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화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씨앗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게 자라는지는 오직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선택도, 다른 누구의 방해도 이 화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무언가를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강민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내려온 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전화로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사무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작은 새싹 2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흙을 심은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천천히 크는 식물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오는 것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법인 운영은 사실상 멈춥니다. 자금 거래가 제한되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강민우 법인과 계약된 거래처들이 하나씩 계약 연장을 유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채린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채린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구해오는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원래 발이 넓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나연이 강민우 곁을 떠난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2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나연이 친정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민호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순서였습니다. 법인 카드가 막히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관계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강복순의 아파트 가압류가 본격 집행된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강복순이 그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지인들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은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강복순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강복순이 가장 자주 하던 말 중 하나가 체면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창피하다고, 남들 보기에 어떻다고,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던 상황이 지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통쾌하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이 상황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도 됐던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강덕수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도 그 무렵 들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입원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외래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덕수는 12년 동안 제게 특별히 잘 대해준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앞장서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강복순의 그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처음 챕터 1에서 새벽 6시에 강복순의 전화를 받으며 손끝으로 짚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12년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법인 자금 유용 증빙, 시댁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자료, 수첩에 날짜별로 적어온 메모들, 한 장 한 장 꺼내봤습니다. 날짜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기록이 언젠가 이렇게 쓰일 줄 알고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를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상 영양사는 기록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습관이 12년 뒤에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변호사 사무소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 봉투는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12년의 기록은 제 몫을 다했고 이제 앞으로의 기록을 새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창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새싹이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2갈래였던 것이 3갈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양 컨설팅 법인이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법인 이름은 제 이름의 이니셜과 임상 영양의 영문 약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작은 이름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간판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뭉클한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강민우의 사업을 위해 재정을 댔지만 그 어디에도 제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납품 계약은 2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대형 병원 두 곳과 납품 계약을 협의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12년의 임상 경력이었습니다. 학회 발표 자료, 공동 집필 논문, 이전 납품 실적, 서류가 탄탄했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준비가 잘 됐다고 했을 때, 아까 챕터 5에서 변호사가 같은 말을 했을 때와 같은 감각이 왔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식 오픈 날 채린이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사무실 구석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와인이 아니라 캔 음료였습니다. 건배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우를 마주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새로 계약을 맺은 납품처 중 한 곳에서 상견례 성격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관련 업체 몇 곳을 함께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다가 반대편 자리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법인을 정리하고 소규모 자재 납품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납품처가 여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굳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미팅 내내 강민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각 업체 대표를 소개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했습니다. 정하은 대표라고, 임상 영양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우가 그 두 문장을 어떻게 들었을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민우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강민우가 잠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분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 일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채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봤다고. 채린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어땠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세 글자를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화원 앞을 지났습니다. 씨앗을 샀던 그 화원이었습니다. 진열대에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원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자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다고. 화원 주인이 그건 햇빛이 잘 드는 자리 덕분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그 화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법인을 최종 정리했다는 소식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에 들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상당했고 법인 계좌 동결이 길어지면서 거래처들이 대부분 이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채린에게 전해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 초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복수는 아파트를 가압류 상태에서 처분하기 위해 법원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국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아파트였습니다. 떠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 구입 자금에 제 이체 내역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됐고 재산분할 합의 과정에서 그 금액이 반영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강복순도 이제는 알게 됐을 것입니다. 오나연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민호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최종 마무리된 날, 저는 퇴근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 화분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던 그 화분이었습니다. 처음 흙만 보였던 화분에서 새싹이 나왔고 새 갈래가 됐고 지금은 잎이 제법 넓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크는 식물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절 하나를 지나면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그 잎사귀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잎이 아직 연했습니다. 하지만 줄기는 제법 단단했습니다. 뿌리가 화분 속에 충분히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 식물이 이렇게 자란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흙을 골랐고 씨앗을 심었고 창가에 두었고 때 맞춰 물을 줬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 오래전에 처리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대형 병원 임상영양팀에 처음 합격해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입사하던 날 병원 본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두렵던 시절의 어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정하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그 눈빛이 맞았다고, 중간에 잠시 길을 잃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평으로 낮게 깔리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화분 잎사귀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작고 연한 잎들이 그 빛을 받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내일 납품할 병원 담당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학회 발표 준비 자료를 열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생일상을 차리러 기어들어 오라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의 사업 구멍을 메우느라 제 통장이 마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를 투명인간으로 대하던 눈빛을 억지로 견뎌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하은이라는 이름 하나로 꽉 채워진 오롯이 저만의 하루였습니다. 저는 화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이 심어놓은 나무에 제 피를 뽑아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저를 찌르고 상처 입혀도 계속 버티는 것이 제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고른 흙에 제가 선택한 씨앗을 제가 원하는 창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만약 언젠가 또 썩어가는 가지가 생기거나 저를 갉아먹으려는 것이 다가온다면 이제 저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단번에 알아보고 날카롭게 잘라내고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눈과 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 같았던 12년을 돌고 돌아 제가 얻어낸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하나씩 채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보고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제가 설계한 내일 아침이